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질환이 우리나라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네, 있다고 하고요. 또 유명한 화가 르누아르도 이 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예. 루마티스 질환인데 르누아르가 이 초기에 병이 경미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후기에 심했을 때 하고 어떤 붓의 타치가 많이 달라졌을 정도로 이러한 어, 근골격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죠. 오늘 이 초대하신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이런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가지 정도 그런 질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르누아르가 만약에 저희가 오늘 모실 명의를 만났더라면 그림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이요. 30년 넘게 류마티스 관련해서 연구 또 진료를 해오신 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TV 자서전 명의,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이상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 류마티스 내과를 배운 기억이 없고 참 의사 초년 시절에도 류마티스 내과가 병원에 없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일반인들은 상당히 생소한 그런 과인데 이 류마티스 내과가 무슨 과인지 아니면 현재 어떠한 그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류마티스라는 말은 류마라는 말은 히포크라테스, 우리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BC 4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400, 500년 전에 나온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나쁜 액성 물질이 흘러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류마티스가 전신 관절이 붓고 아픈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뭔가 나쁜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관절이 붓고 아프고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류마티스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 와서 현대의학에서 밝혀보니까 그 류마티스의 원인이 자가 면역이라는 거죠.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오히려 면역 세포가 내 몸을 이물질이나 외부인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그런 자가항체가 관절에 가서 공격을 해서 관절이 파괴가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요. 또 뭐 피부라든지 또 장기를 침범해 생기는 뭐 홍반 루푸스라는 병도 있고 그 류마티스 질환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돼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흔한 질환이고 또한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손상이나 그런 걸로 고통스러운 병이잖아요. 고통증을 주는 병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유명하고 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치료법도 많이 개발됐던 그런 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 사람들은 류마티스라고 하면 관절염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쉽게 표현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의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신 관절에 염증이 옵니다. 즉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염증을 주도하고 관여하는 혈액 세포가 전신 관절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신 관절이 올 수가 있어요. 손가락, 마디, 발가락, 무릎, 어깨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자동차로 말하면 타이어가 마모된 거예요.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면서 마모되고 손상이 오면서 이제 타이어가 닳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도 다르고 뭐 증상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류마티스는 엔진의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이 엔진이라는 건 우리 몸의 혈액이라는 비유를 하겠는데요. 혈액의 면역 세포를 잘 조절함으로써 그거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망가지게 돼서 다 닳게 되면 이걸로 새로운 걸로 우리가 교체를 해주면 되죠. 인공관절 치료나 그런 걸 하게 되고 물론 그런 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에 인해서 관절이 마모되는 거를 우리가 좀 예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대학 교수의 이제 활동 영역은 크게 뭐 진료, 연구, 교육 어떤 그 세 가지 방면인데 우리 교수들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 이상원 교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골고루 다 섭렵하신 아주 모범적인 교수님으로서 정평에 나 있으십니다. 그것으로서 2011년, 2020년에 큰 학술상을 수여받았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뭐 좀 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런 상을 받게 된 데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준 후배 의사들도 있고 또 선배 의사님들, 제 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연수를 갔는데요. 그 대학에 제가 있었던 지도 교수로 있던 분이 현재는 그 류마티스 학 교과서의 대표 저자로 계시는 파이어스테인이라는 교수님인데 관절 세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었어요.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막 세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마치 암 세포처럼 계속 증식을 하고 죽지 않고 계속 관절을 망가뜨리는 국소적인 암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의 메커니즘이 뭔가 이런 걸 연구하는 파트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마치 암 연구하는 것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활막세포가 왜 암세포처럼 증식을 하는지.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원인을 하나 찾아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 류마티스 학회 학술대회에서 가장 그해 업적이 좋은 연구 10개 선정이 돼서 그거를 학회장에서 구두로 발표하는 제가 영광을 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오셨던 한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큰 무대에서 수천 명이 모인 학회장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그 연구를 계속 하던 중에 이제 제가 2002년도에 귀국을 했을 때 저희 은사님께서 국가 연구비를 큰 거를 류마티스 관련 연구비를 수주를 받으셨어요. 물론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해서 관련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돌아오자마자 그런 연구비 혜택을 받고 한 10년 가까이 그 연구비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게 학술상을 받고 그런 연구 업적을 냈었던 데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하던 연구를 이제 한국에 와서도 더 키워나가신 건데 아시아 태평양 류마티스 학회 학술 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한국인으로는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시아 태평양 이제 학술위원장에 임명되고 회의에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영어로 하는 회의라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인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제가 류마티스 학회 회장으로
최근 1년간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학회에서 한국이라는 위상이 있거든요.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한국의 그런 연구 능력이나 이런 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감안을 하고 반영을 해서 저를 추천해서 제가 학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국제적인 업적 및 활약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처음에 의대에 가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집안에 의료인이 없고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다 법과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문과 쪽, 법 쪽이나 아니면 경제계, 문과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안고 자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문과, 이과반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누거든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성 검사라는 걸 해요.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는 적성이 완전히 이과니까 이과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말이 사실은 거의 그 거스를 수 없는 명령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적성 검사 내용을 그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그 당시가 이제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마 S대학의 입학 숫자가 그 학교의 랭킹을 보여주는 숫자였어요. 명문대를 많이 네. 보내야 된다. 예, 그래서 문과보다는 이과가 문과에는 갈 수 있는 티오가 좁거든요. 뭐 경영대학, 법과대학 티오가 얼마 안 되고 반면에 이과는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농과대학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이과로 많이 보내서 그 대학에 입학시켜서 이제 학교의 그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큰 저항 없이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가라니까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과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보니까 저하고 적성이 맞는 거는 좀 인간적으로 어, 관계를 갖는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의사는 환자라는 계속 대면하고 또 진료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교류를 많이 하는 직업을 생각해서 의과대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나는 좀 문과적인 성향이 강해라고 생각하다가 이과로 넘어오시게 돼서 네, 의대를 선택하게 맞습니다. 됐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었는데 사실 그 류마티스라는 분야가 그때 굉장히 생소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전 들어보지 못했고요. 레지던트 하면서 이제 류마티스 학문을 처음 접했고 운이 좋게 대한민국의 류마티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교수님이 제 은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류마티스라는 학문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교수님께서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선택의 기로에 따라서 큰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안전한 선택보다는 비전이라든가 기회가 있는 그러한 도전의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아주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네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스승님 그 말씀하신 은사님 눈에 들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네. 하셨죠? 네, 제가 뭐 그 수련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 수련 어떤 특정 파트를 돌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파트를 돌 때였어요. 근데 끝나기 이틀 전에 이제 그 같은 동년배들끼리 회식을 하게 됩니다.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장난을 치다가 제가 좀 넘어져서 다리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 다리가 발목이 부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7시 반부터 회진을 돌아야 되는데 거의 신발을 신을 수 엄청 부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질질 끌면서 병실이 9층에 있었는데 응급실까지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서 하는데 제가 다리를 계속 저니까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저를 끌고 정형외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골절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골절되고 상태도 회진을 돌 정도로 정신력이 강하고 정신무장이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아마 저를 좀 마음에 두시고 그다음에 저에게 그 류마티스를 권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교수님께서 직접 회진을 도실 때 그냥 아픈데 일단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건 뭐 책임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고서 이렇게 회진을 돌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축구 선수들도 운동 중에 부상을 하고 중간에 뭐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고 그렇게 심한 부상에도 또 달렸던 선수들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달렸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정신력으로 그 당시는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절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고 뭐 척추 관절을 골절을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걸 감수하고 걷는 건 상당히 초인적인 그러한 의지다. 막 예전에 한번 제가 엄홍길 그 산악가 말씀드렸는데 에베레스트 등정 시에 하산할 때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상훈 교수님처럼 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질질 끌면서 하산하셨다는 걸 듣고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이 병원 내에서 그러한 또 감동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류머티스라는 학문은 공부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님이 하시는 정형외과나 또 내과의 다른 분야도 어떻게 보면 병을 진단하는 게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정형외과적으로 골절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확실하게 진단이 되는데 류마티스는 이 면역 세포가 혈액을 돌아다니게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환자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원인인지 모르고 예전에는 류마티스 의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게 잘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진단명을 붙여주면 아유 모르면 다 저기다 의뢰하면은 무조건 진단명은 나와 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괴질을 진단하는 그런 과에서요. 몰랐던 병들을. 그래서 그런 병을 진단하게 되고 진단하면서 이제 그거에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데서 처음에 만족감과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 히어로 영웅들의 큰 그러한 그 업적은 이러한 그들의 능력보다는 선택이 중요하다. 이게 상당히 그 이제 이 모르는 분야라든가 그간 많이 깨우쳐지지 않는 그러한 학문 영역에 도전하신 건데 이건 이제 그 병 측면이 아니고 이 의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 어디엔가 도전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어떤 교수님의 나름대로 어떤 인생관에 있어서 신념이라든가 철학을 한번 좀 잠깐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지속하고 거기서 그 행복감을 가지는 것이 어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더 발전할 분야가 있을 것이고 더 우리가 노력해서 더 발전시킬 분야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이제 후학들에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상 보면서 교수님 어릴 적 사진도 봤는데 처음 방송 출연하신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네. 생방송으로 또 출연을 네, 하셨다고. 그때는 칼라 TV가 없고 흑백 TV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 퀴즈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장원을 뽑고 모여서 또 월장원을 뽑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TV도 그렇게 프로그램도 그랬고 그래서 어, 그 우리한테는 그 재미라는 게 책을 읽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어, 그 주변 지인한테 권고를 받고 이제 전집 같은 걸 가끔 부탁받고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을 사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겨울철 방학 내내 계속 읽었죠. 그러고 나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런 퀴즈가 이제 역사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TBS 방송국이라 지금 동양방송인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서 한 10명 모아놓고 질문 물어보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마치면 또 2차, 3차, 3차까지 통과하고서 그날 8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날 당일날 가서 당일날 생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역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버튼을 눌러서 마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도 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출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뭐 이런 역사 이야기 좋아하고 그러세요? 예,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딱 한 번 읽었습니다. 제가 책 2번 읽지 않고 딱 한 번 읽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조선 왕조 실록을 읽었거든요. 일대 태조 임금부터 마지막 우리 순종까지 쭉 그 히스토리를 압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고 몇 대 임금 하면 누구가 딱 떠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뭐 17대 임금은 효종이고 19대는 뭐 숙종 이렇게 딱 흐름을 알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가 나올 때가 제일 그 퀴즈에서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야기를 쭉 듣고 보면 정말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신데 맞습니다. 예. 이런 소양들이 쌓여서 오히려 의대에서 진료를 보실 때 좀 장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또 환자가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환자가 치료의 순응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그 치료법을 꾸준히 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대화나 설득 과정에서 환자를 충분히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문과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소양이 환자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의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류마티스 질환은 초기에 치료해야지만 효과가 좋거든요.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치료하면 후유증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화재 나는 걸 표현합니다. 집에서 조그만 우리가 화재가 생기고 종이에 불이 붙었을 때 빨리 물건이나 물수건으로 끌 수가 있지만 그게 방에 번져게 되면 소화기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물대포를 쏴야지만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집 일부가 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상이 남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 잘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하면 거의 흔적 없이 날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화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할 때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 내가 지금 증상이 약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아야지 후유증이 없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치료에 잘 순응하게 되죠. 아까도 그 류마티스랑 퇴행성 관절염 글쎄 설명해 말이에요. 주실 때 네네. 비교와 비율을 잘 써주셨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류마티스의 이제 태동기서부터 현재 이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쭉 그 함께 하신 그런 역사신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류마티스 내과가 그 진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환자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건 현재하고 비교하기에 좀 어떻습니까? 한번 좀 그간의 말씀을 좀 해주도록 하시죠. 그 당시는 제가 초창기가라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가 류마티스가 들어온 게 8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약은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는 아스피린,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일부, 그다음에 금,
우리가 아는 그죠 금 주사를 관절염 치료에 썼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스피린을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스피린이 두통약인데 통증을 없애는 용량하고 염증을 없애는 용량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염증을 없애는 용량을 쓰려면 통증 쓰는 약의 한 3배를 써야 되거든요. 교과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귀에서 윙윙 소리 날 때까지 약을 올려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위에도 손상이 많이 오고 부작용이 많죠. 그걸 감수하면서 환자들이 약을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에 1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90년대 말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원인이 알려지면서 그거를 표적 치료하는 그런 주사 치료나 먹는 약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주사가 이제 2000년대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서 현재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병들이 90% 이상은 거의 다 치료가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고요. 물론 그전에는 관절이 다 망가질 때까지는 약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다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그런 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공관절 치환 개수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약이 개발되기 전에 교수님 초기에 진료 보실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예, 너무 힘들고 아까 초창에도 말씀하셨지만 르누아르의 그 마지막에 그림이 예. 염세적으로 변하고 손이 다 변형이 와서 손가락에 끼고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사진을 보면 아, 그때 저 초창기의 환자들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혹시 그동안 이제 30여 년 동안 진료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신가요? 네. 기억에 뭐 치료가 잘 되고 또 뭐 그래서 기억 남는 환자들도 많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제 옮겨와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저희 대학원생이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학원생이니까 뭐 20대죠. 그죠? 근데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관절염을 앓았고 소아 때부터 피부 건선을 심하게 앓고 있는 건선 관절염 환자였는데요. 건선 관절염이 강직 척추염으로 발전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허리가 굳어지고 통증이 아주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던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워낙 고가고 보험 기준도 따들어와서 쓸 수가 없었는데 그걸 임상 시험용으로 쓸 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그 약을 투여하고 그 환자가 아주 현저하게 관절 증상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다니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감사의 편지와 함께 집에서 기른 농산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부모님이 자식이 아플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내가 죄인 같다, 내 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뭐 유전적인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모로서 항상 죄를 짓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환자가 상당히 기억이 남고 그 어머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보실 때도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하시지만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병원을 몇 군데 옮겨 다녔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근무할 때는 혼자였었습니다. 류마티스과를 처음 개설했거든요. 성모병원에서. 근데 혼자 있는데 환자들이 제 진료 시간이 아닐 때는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와보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는데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도 초기에 잡았을 땐 빨리 끄면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심한 환자들한테는 이제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라고 연락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간단한 걸 해결해주고 또 그래서 환자들이 더 심하지 않고 또 쓸데없는 치료를 받지 않고 빨리 들어와서 좋아졌던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지금도 심한 환자들한테는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연락을 받고 또
요새는 뭐 메신저를 통해서 사진도 보낼 수 있으니까 사진을 보고서 팡테를 판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워라밸 굉장히 중요한데 교수님 진료 안 보실 때도 그렇게 계속 연락이 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대부분 의사들이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나라 외국에서는 그게 보편화돼 있어요. 전화하고 막 그러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환자분들이 의사분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겸양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이 뭐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빠른 조치를 취해서 더 나빠지는 거를 막으면 제 몸도 저도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환자가 나빠지면 저도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런 게 큰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네, 루마티스 질환은 그 일반적인 만성 질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처럼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치료를 합니다만은 이게 항시 통증이 동반되고 그다음에 변형이 있고, 예, 그러한 통증이라든가 변형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 상태도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러한 루마티스 환자를 그동안 쭉 보아오시면서 교수님께 이 환자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저한테 항상 어, 제가 잘 치료했을 때 저한테 보람을 안겨주고 또 제가 계속 이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 그 환자분이 저한테는 그 제 일하는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라는 말은 BC 4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쁜 액성 물질이 흘러다닌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혈관을 타고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관절에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을 일컫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떠오르는 유명인이 르노와르라는 프랑스 화가죠. 이 화가는 상당히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어, 관절염을 앓기 전하고 후하고 그림의 그 색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에다 손의 변형이 와서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 붓을 놓고 그린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태어났더라면 좀 더 그림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어떤 병이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에 활막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염증 세포들이 들어와서 이 활막이 암세포처럼 비유가 되고 증식이 되면서 이런 뼈나 연골을 갉아먹는 그런 질환이 되겠죠. 원인은 혈액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절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이 혈액 임파구를 조절해야지만 질병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은 이런 수부 관절에 이렇게 붓고 통증이 있고 만지면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주로 아침에 뻣뻣하고 활동하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체질적인 조사를 해보면 특정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담배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이 호흡기를 통해서 몸의 체질이 변하거든요. 체질이 변하면서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체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원인이 되는 걸 확실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우리 몸의 그 일부 물질하고 형태가 비슷해서 이 치주염 세균을 우리가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우리 몸의 그 비슷한 부분인 관절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염, 치과 치료 잘 받고 치아 위생을 하는 것도 관절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우리 몸에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로 이제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면역 세포가 중간중간에 태어날 때에 비해서는 많이 오염이 된다고 그럴까요? 오염이 되면서 면역 세포의 성향이 나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가 면역 세포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 세포가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관절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먼저 환자의 얘기를 듣고요. 진찰을 해서 관절에 염증이 없는지 만져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아까 혈액에 문제가 있는 병이라고 그랬죠. 혈액에서 그 소견이 나타납니다. 자가 항체라는 그런 물질을 검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생겼는 그런 물질이 있는지 검색을 하게 되고요. 또 염증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나 그런 영상 검사,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가 더 예민하게 엑스레이보다 잡아내거든요. 이런 영상에서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여기서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손상이 돼서 장애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로 얘기하면 권투에 잽을 맞을 때 처음에는 별로 충격이 크지 않지만 계속 맞게 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KO가 되는 것처럼 넉다운이 되는 것처럼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조금씩 관절이 상해서 그게 쌓이게 되면 이제 그거에 인한 심한 그런 관절 장애를 앓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초기에 만약 요 시기에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게 되고 질병이 끝나고 유지가 되니까 손상이 거의 없죠. 조금 더 늦게 치료하게 되면 이만큼의 손상이 남으면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늦게 치료하게 되면 더 손상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면 후유증은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에 치료해야 되는데 초기에 치료하면 아까 보신 그래프처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한 10%에서는 완전 완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죠. 완전 완치라는 건 뭐냐면 약을 안 먹고도 병 상태가 계속 잘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엄밀한 의미의 완치라고 하는데 완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지속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된다는 확신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면역력을 길러주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자가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근력도 향상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이 많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특히 색깔에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항산화제는 염증을 갖다가 우리가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아위생을 잘하는 것도 금연과 더불어서 어떤 자가 면역의 항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숙면. 우리 면역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세포가 더 숫자가 늘어나요. 충분한 숙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이 웃으시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면역 기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르노아르,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류마티스 질환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치료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최고의 명의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의사,
이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교수님 주변에서 딱 떠오르는 명의가 있으신가요?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제 주변에 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는 뭐 이분한테 맡기겠다.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한 열정 뭐 그런 거를 갖고 맡길 수 있는 의사. 뭐 예를 들면 외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교수님? 제가 방송에는 여러 번 출연해 봤는데요. 대개는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한 정보 소개나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건강 정보에 대한 그런 인터뷰나 그런 방송이었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이나 에피소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고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했던 대담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참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당시에 한 30여 년 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이 국민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헌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용기를 가지고 뚝심 있게 이렇게 한 우물을 파온 그러한 교수로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난치성 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극복하는 그러한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정지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이상헌 교수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명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there were no words, no way to speak, I would still hear you. If there were no tears, no way to feel inside, I'd still feel for you. And even if the sun refused to shine, even if romance ran out of rhyme, you would still